정말 많은 분들이 이메일로 퍼스널 디벨롭먼트 스쿨 페이스북 그룹에서 그리고 스쿨 내부에서 저에게 이 질문을 던집니다. 끊임없이 받는 질문이라서 비디오를 통해 이 주제를 다루는 것이 정말 중요하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리고 저는 다른 애착 스타일을 소외시키는 것을 좋아하지 않기 때문에 앞으로 2개의 비디오를 더 만들어 시리즈를 완성할 것입니다. 다음 비디오들에서는 공포 회피형의 성관계 패턴, 불안형의 성관계 패턴, 그리고 안정형의 성관계 패턴에 대해 이야기할 것입니다. 이렇게 함으로써 여러분이 관계에서 매우 중요한 부분인 성관계에 대해 정말 명확한 그림을 가질 수 있도록 돕고 싶습니다. 성관계는 친밀감, 유대감, 그리고 그 외 여러 가지 측면에서 관계의 핵심적인 요소입니다. 우리는 성관계가 왜 중요하고 어떤 의미를 가지는지 여러 층위에서 살펴볼 수 있으며 어쩌면 개인이 성관계에 대해 가지고 있는 몇몇 선입견을 해소할 수도 있을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첫 번째 질문부터 시작해 볼까요? 당신의 애착 스타일이 성관계에 영향을 미칩니까? 네, 1000% 그렇습니다. 아주 큰 영향을 미칩니다. 왜냐하면 애착 트라우마는 친밀감, 신뢰, 취약성, 안전, 유대감에 대한 필요성과 같은 것들에 깊은 영향을 주기 때문입니다. 당연하게도 우리의 잠재의식에 프로그래밍된 이러한 핵심 요소들은 우리가 성관계를 경험하는 방식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수밖에 없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저에게 거부 회피형 파트너가 관계가 길어질수록 성관계를 멀리하거나 아예 차단하는 경향이 있다고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많은 분들이 이것이 일반적인 패턴인지 정말 이런 일이 자주 일어나는지 묻습니다. 대답은 절대적으로 그렇답니다. 저는 수년간 수많은 거부 회피형들과 이 문제에 대해 대화를 나누면서 뚜렷한 패턴을 발견했습니다. 이제 제가 보고 들은 몇 가지 패턴과 이야기들을 여러분과 공유하겠습니다. 첫째로, 제가 거부 회피형에게서 보는 가장 주된 성관계 패턴은 관계 초반에는 개방적이고 성적인 것처럼 보이지만 취약성이 자리 잡기 시작하면서부터 성적으로 문을 닫고 위축된다는 것입니다. 그들은 성관계 중에 현재에 머무르는 것을 더 어려워합니다. 거부 회피형들은 저에게 이런 말들을 하곤 합니다. 성관계 중에 집중하기가 너무 힘들어요. 또는 상대방이 성관계를 원하거나 시작하려고 하면 마치 덫에 걸린 기분이 들어요. 제가 먼저 시작할 때는 괜찮은데 상대방이 시작하면 갇힌 느낌, 꼼짝 못하는 느낌, 내가 정말 원하는지 확신할 수 없는 무언가를 해야만 할 것 같은 기분이 들어요. 그리고 많은 거부 회피형들은 스스로 성욕이 매우 낮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저는 이것이 낮은 테스토스테론 수치나 호르몬 문제라기보다는 특정 두려움에 대한 당신의 잠재의식적인 회피 반응에 가깝다고 주장하고 싶습니다. 왜냐하면 제가 일반적으로 보는 패턴은 제가 지금부터 말씀드릴 몇 가지 문제들이 해결되면 보통 성관계에 대한 패턴도 바뀌기 시작하기 때문입니다. 거부 회피형들은 믿기 어려우시겠지만 관계에서 더 취약해질수록, 즉 감정과 신경화학 물질이 최고조에 달하는 시기, 예를 들어 관계 시작 후 첫 2-3달, 길게는 첫 1년 정도가 지나면, 특히 1년이 되는 시점에서는 거의 확실하게, 드물게는 2년까지도 가지만 보통 1년을 기점으로 신체적으로 거리를 두기 시작합니다. 제 의견으로는 여기에는 3가지 주요한 이유가 있습니다. 그리고 제가 보기에 항상 그런 것은 아니지만 약 85%의 경우에 이러한 패턴을 바꾸기 위해 진심으로 노력할 때 거부 회피형의 성관계에 대한 태도 또한 변화합니다. 첫 번째 이유, 거부 회피형은 자신의 몸 안에 머물지 않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들은 대부분의 시간을 약간 해리된 상태, 즉 자신의 몸과 감각으로부터 분리된 상태로 보냅니다. 이는 보통 어린 시절의 높은 수준의 방임이나 스트레스를 경험했거나 취약함을 느끼는 것이 매우 고통스러웠기 때문입니다. 이런 환경에서 자란 아이는 자신의 몸에서 벗어나 몸의 감각이나 감정을 느끼는 것과 거리를 두는 법을 배웁니다. 그들은 감정 자체와도 단절되고 기본적으로 머릿속에서 살아가는 경향이 있습니다. 한번 상상해 보세요. 만약 당신이 거부 회피형이 아니더라도 당신의 모든 에너지가 머릿속에 집중되어 있고 끊임없이 생각하고 분석하며 당신의 몸과 연결되어 있지 않다면 시간이 지남에 따라 성관계는 그다지 즐거운 경험이 아닐 것입니다. 왜냐하면 당신은 성관계를 즐겁게 만드는 감정, 감각, 그리고
그 모든 것들에 깊이 뿌리 내리고 연결되어 있지 않기 때문입니다. 이것을 한국적인 맥락에서 더 깊이 들여다볼까요? 한국 사회는 어린 시절부터 치열한 경쟁과 학업 성취를 강조합니다. 감정을 표현하고 느끼는 것보다는 이성적으로 생각하고 문제를 해결하는 능력이 더 중요하게 여겨지죠. 울지마, 넌 강해야 해. 힘든 티 내지마와 같은 말들을 들으며 자란 아이들은 자신의 감정을 억누르는 법을 배웁니다. 감정은 사치이고 때로는 나약함의 증거로 여겨지기까지 합니다. 몸은 공부하고 일하기 위한 도구일 뿐 그 안에서 일어나는 미묘한 감각과 신호들은 무시되기 일쑤입니다. 이런 환경에서 자란 거부 회피형은 성인이 되어서도 자신의 몸을 낯설게 느낍니다. 마치 자기 소유의 집이지만 한 번도 제대로 살아본 적 없는 유령의 집처럼요. 그들은 머리라는 작은 다락방에 갇혀 창문 밖으로 세상을 관찰할 뿐 직접 세상에 뛰어들어 몸으로 부딪히고 느끼는 법을 모릅니다. 성관계는 지극히 신체적인 경험입니다. 피부가 맞닿는 감촉, 심장의 고동, 숨결의 교환, 온몸으로 퍼져나가는 쾌감. 이 모든 것은 몸 안에 온전히 존재할 때만 느낄 수 있는 것들입니다. 하지만 머릿속에 사는 거부 회피형에게 성관계는 마치 연극 무대에 오른 배우와 같습니다. 그들은 나는 지금 파트너를 만족시켜야 한다. 나는 지금 흥분한 것처럼 보여야 한다. 이 다음엔 어떻게 해야 하지? 와 같은 대본을 머릿속으로 끊임없이 분석하고 평가합니다. 행위 자체에 몰입하는 것이 아니라 행위를 수행하고 있는 자신을 관찰하는 제3자의 시점에 머물러 있습니다. 이러니 성관계가 즐거울 리가 없죠. 오히려 피곤하고 에너지가 소모되는 일, 또 하나의 숙제처럼 느껴질 뿐입니다. 파트너가 느끼는 즐거움과 연결되지 못하고 자기 자신의 즐거움과도 연결되지 못합니다. 그들에게 성관계는 진정한 연결이 아닌 또 다른 형태의 단절과 고립을 확인하는 시간이 될 수도 있습니다. 두 번째 이유, 첫 번째 이유와 연결되지만 거부 회피형은 머릿속에 너무 많이 살고 있고 몸과 단절되어 있기 때문에 일반적으로 미묘한 투쟁, 도피 상태로 삶을 살아갑니다. 그들은 부교감 신경계보다 교감 신경계가 훨씬 더 활성화되어 있습니다. 기본적으로 그들은 만성적인 불안감, 예를 들어 10점 만점에 3, 4점 정도의 낮은 수준의 불안감을 항상 느끼며 살아갑니다. 이것은 그들이 자신에 대한 작업을 하기 전까지는 매우 흔한 상태입니다. 이것이 왜 중요할까요? 한번 생각해 보세요. 생식과 투쟁, 도피 반응은 거의 정반대의 개념입니다. 만약 당신이 인간으로서 생존 모드에 있다면 당신은 절대로 번식하고 더 많은 책임을 지고 돌봐야 할 생명을 늘리는 것에 대해 생각하지 않을 것입니다. 당신은 오케이, 나는 살아남아야 해, 나 자신을 구해야 해 라고 생각할 것이고 생식은 계획에 전혀 없습니다. 거부 회피형이 이처럼 미묘한 투쟁, 도피 상태에 있기 때문에 당연히 성관계에 대한 태도도 변합니다. 또한 그들이 깊은 내면 작업을 하기 전까지는 몸과 헬이 되어 있기 때문에 성관계 중에 현재에 온전히 머무르며 그 연결을 충분히 즐기기 어려울 수 있습니다. 그들은 성관계를 하는 동안에도 맞다, 아직 끝내지 못한 업무 보고서가 있었지. 이것도 마저 해야 하는데, 혹은 지금 내 파트너가 나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고 있을까? 내가 별로라고 생각할까? 나를 판단하고 있을까? 와 같은 생각에 사로잡힐 수 있습니다. 거부 회피형은 비판과 수치심을 매우 두려워하며 겉으로는 극도로 자신감이 있어 보일지라도 다른 모든 사람과 마찬가지로 성관계에 대한 자신만의 상처와 두려움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 투쟁, 도피 상태를 한국의 사회적 배경과 연결해보면 더욱 명확해집니다. 한국 사회는 빨리빨리 문화와 끝없는 경쟁으로 특징지어집니다. 좋은 대학에 가야 하고 좋은 직장에 취업해야 하고 남들만큼 집도 사고 차도 사야 한다는 압박감. SNS를 열면 온통 행복하고 성공한 사람들의 이야기뿐입니다. 이러한 사회적 분위기는 개인에게 끊임없는 긴장과 불안을 유발합니다. 마치 삶 내내 낮은 주파수의 경고음이 배경음악처럼 깔려있는 것과 같습니다. 언제 뒤처질지 모른다는 불안감, 언제 실패할지 모른다는 두려움. 이것이 바로 거부 회피형이 느끼는 만성적인 투쟁, 도피 상태의 사회적 버전입니다. 이런 상태에서는 몸이 이완될 틈이 없습니다. 항상 무언가에 대비하고 긴장하고
에너지를 비축해야 합니다. 성관계는 깊은 이완과 무방비 상태를 요구합니다. 하지만 항상 전투태세로 살아온 사람에게 무방비 상태는 곧 죽음을 의미합니다. 파트너에게 몸과 마음을 완전히 여는 것은 마치 갑옷을 벗고 적진 한가운데에 서는 것과 같은 무의식적인 위협으로 느껴질 수 있습니다. 또한 그들의 머릿속은 항상 효율성과 문제 해결 모드로 작동합니다. 성관계는 비효율적이고 목적이 불분명한 활동으로 느껴질 수 있습니다. 이 시간에 차라리 잠을 자는 게 낫지 않을까? 이 에너지를 내일 업무에 쓰는 게 더 생산적이지 않을까? 와 같은 생각이 무의식적으로 떠오를 수 있습니다. 사랑과 연결이라는 추상적인 가치보다는 눈에 보이는 성과와 결과가 더 중요하게 프로그래밍된 뇌에게 성관계는 우선순위에서 밀려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이것은 파트너를 사랑하지 않아서가 아닙니다. 그들의 생존 시스템이 그렇게 작동하도록 평생에 걸쳐 훈련되었기 때문입니다. 사자에게 쫓기면서 아이를 가질 생각을 할 수 없는 것과 같은 이치입니다. 그들에게 삶 자체가 보이지 않는 사자에게 쫓기는 과정일 수 있습니다. 세 번째 이유, 바로 취약성입니다. 취약성에 대한 뿌리 깊은 공포. 시간이 지남에 따라 관계에서 취약성이 증가할수록 보통 반비례 관계, 즉 부정적인 상관관계가 나타납니다. 취약성이 커질수록 거부 회피형 파트너는 성관계로부터 멀어지는 경향이 있습니다. 저는 이 패턴을 특히 결혼한 지 6, 7년이 지난 장기적인 관계에서 가장 뚜렷하게 봅니다. 만약 이 비디오를 보고 있는 당신이 바로 이런 상황에 처해 있다면, 즉 파트너에게 거부당하고 있고 이해할 수 없어 우리는 평생을 함께 하기로 했잖아. 아이를 낳자마자 혹은 결혼한 지 몇 년이 지나자마자 내 파트너는 나에게 흥미를 잃은 것 같아. 도대체 무슨 일이지? 내가 뭘 잘못한 거지? 라고 생각하며 혼란스러워하고 있다면 이 말을 꼭 해주고 싶습니다. 남성이든 여성이든 거부 회피형과 결혼하여 이런 혼란을 겪는 분들로부터 정말 많은 질문을 받습니다. 여러분, 변화의 가능성은 분명히 있습니다. 이 모든 것들은 바뀔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당신은 아기 때, 어릴 때부터 이러한 프로그램을 가지고 태어난 것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동일한 원리를 사용하여 기본적으로 재프로그래밍 할 수 있습니다. 여기서 취약성이라는 단어를 좀 더 깊이 파고들 필요가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에게 취약성은 솔직함, 진솔함과 같은 긍정적인 의미로 다가올 수 있습니다. 하지만 거부 회피형에게 취약성은 전혀 다른 의미를 가집니다. 그들에게 취약성은 곧 통제력의 상실, 예측 불가능성, 그리고 가장 끔찍한 감정인 수치심을 경험할 가능성을 의미합니다. 어린 시절, 자신의 감정이나 필요를 표현했을 때 무시당하거나 비난받거나 혹은 거부당한 경험이 반복되면 아이는 나의 내면을 드러내는 것은 위험하다는 깊은 신념을 학습하게 됩니다. 나의 약점을 보이는 순간 상대방은 그것을 이용해 나를 공격하거나 버릴 것이라는 공포가 잠재의식에 각인됩니다. 따라서 거부 회피형에게 친밀한 관계는 역설적이게도 세상에서 가장 위험한 장소가 됩니다. 가까워질수록 내 진짜 모습을 더 많이 보여주게 될수록 상처받을 위험도 기하급수적으로 커진다고 느끼는 것입니다. 성관계는 궁극적인 취약성의 행위입니다. 육체적으로 완전히 벌거벗는 것뿐만 아니라 감정적으로도 무방비 상태가 되기 때문입니다. 그 순간만큼은 이성적인 통제의 갑옷을 내려놓고 원초적인 본능과 감각에 몸을 맡겨야 합니다. 하지만 거부 회피형에게 통제력을 잃는다는 것은 곧 생존의 위협입니다. 그래서 그들은 성관계 도중에도 머릿속으로 상황을 분석하고 통제하려 들거나 아예 그 상황 자체를 피하려 하는 것입니다. 파트너가 사랑해라고 말하며 깊은 눈맞춤을 할 때 안정형에게는 깊은 연결과 행복을 느끼는 순간이지만 거부 회피형에게는 이제 나도 그만큼의 감정을 보여줘야 한다는 압박감, 만약 내가 그만큼 느끼지 못하면 어떡하지? 상대방이 실망할 거야 와 같은 불안의 신호로 해석될 수 있습니다. 파트너의 사랑이 깊어질수록 그 사랑을 잃었을 때의 고통이 너무나 클 것이라는 두려움 때문에 아예 그 사랑이 더 깊어지기 전에 벽을 치고 거리를 두는 것입니다. 상처받기 전에 먼저 밀어내는 것, 그것이 바로 그들의 잠재의식이 선택한 가장 안전한 생존 전략인 셈입니다. 이것은 의식적인 선택이 아닙니다. 자동적인 생존 본능에 가까운 반응입니다.
그들의 행동이 당신을 향한 거부처럼 보일지라도 사실 그 본질은 자기 자신을 보호하려는 처절한 몸부림인 것입니다. 또한 퍼스널 디벨롭먼트 스쿨에서는 이 주제에 대한 피드백이 너무 많아서 올해가 가기 전에 다양한 애착 스타일과 성관계, 그리고 친밀감, 연결, 취약성, 유대감에 대한 다양한 패턴과 도움이 되지 않는 패턴들을 변화시키는 방법에 대한 강좌를 출시할 예정입니다. 빠르게 다른 측면을 짚고 넘어가자면 거부 회피형은 보통 신체적 접촉을 주된 사랑의 언어로 가지지 않는 경향이 있습니다. 다시 한번 말하지만 그들은 몸이 아닌 머릿속에 매우 깊이 살고 있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만약 당신이 거부 회피형이라면 당신이 해야 할 가장 첫 번째 일은 당신의 몸으로 다시 돌아가는 연습을 하는 것입니다. 기본적으로 당신의 몸과 다시 연결되는 연습을 해야 합니다. 여기에는 그라운딩 기법, 그라운딩 명상, 바디 스캔과 같은 것들이 포함됩니다. 예를 들어 밤에 잠자리에 누워 30분 동안 당신의 몸에 있는 모든 감각을 알아차리는 연습을 하는 것입니다. 발가락을 느끼고 발바닥을 느끼고 발 뒤꿈치, 발목, 복근을 느끼며 머리 꼭대기까지 올라가는 것입니다. 기본적으로 당신의 몸과 다시 접촉하고 그 관계를 구축하고 몸의 감각을 알아차리는 것입니다. 이것은 사실 매우 편안한 활동입니다. 이러한 감각들을 다시 알아차리는 것은 당신을 다시 그라운딩시키고 당신의 몸과의 연결로 되돌려줍니다. 긍정적인 명상이나 몸의 감각에 깊이 집중하는 다른 명상들도 강력하게 추천합니다. 또한 일반적으로 감정을 알아차리는 연습을 할 수도 있습니다. 퍼스널 디벨롭먼트 스쿨 웹사이트에 감정과 욕구 워크시트가 있는데 그것을 인수해서 볼 수 있습니다. 그 워크시트에 있는 다양한 감정들, 예를 들어 실망, 혐오, 좌절과 같은 감정들을 읽고 나는 이 감정을 내 몸 어디에서 느끼지? 라고 알아차리는 연습을 시작할 수 있습니다. 믿기 어려우시겠지만 감정은 기본적으로 당신의 생각의 반영인 몸에서 일어나는 신체적 감각에 불과하기 때문입니다. 당신이 신체적 감각과 상관없이 경험하는 감정이나 느낌은 사실상 없습니다. 때때로 거부 회피형들은 내 몸 어디에서 감정이 느껴지는지 모르겠어요 라고 말합니다. 괜찮습니다. 연습하고 알아차리고 또 연습하고 알아차리세요. 하루에 5분이나 10분이라도 이 연습을 하다 보면 당신은 다시 몸과 연결되기 시작할 것입니다. 이것은 당신의 몸과 다시 통합되고 연결되는 것을 시작하는 매우 강력한 도구입니다. 이 재연결을 가능하게 하는 어떤 것이든 할 수 있습니다. 또 다른 정말 중요한 것은 시간이 지남에 따라 취약성을 연습하는 것입니다. 저는 퍼스널 디벨롭먼트 스쿨의 거부 회피형 재프로그래밍 강좌에서 이에 대해 많이 이야기합니다. 특히 노출 반응 기법과 같은 재프로그래밍 메커니즘을 통해 점진적으로 취약성을 연습하는 것에 대해 다룹니다. 여기서 너무 깊이 들어가지는 않겠지만 기본적인 아이디어는 이렇습니다. 점진적인 단계로 반복적으로 취약성에 자신을 노출시키는 연습을 하는 것이 매우 도움이 되고 중요합니다. 우리가 취약성을 두려워하는 한, 우리는 관계에서 가장 중요한 유대감과 친밀감을 스스로 빼앗고 있는 것입니다. 여기서 한 가지 핵심 포인트를 더 짚고 넘어가겠습니다. 더 많은 정보는 스쿨 내부에 있지만 당신은 교감신경계에서 벗어나 부교감신경계로 들어가는 적극적인 연습을 할 수도 있습니다. 예를 들어 호흡법 운동, 바이너리 비트가 포함된 명상과 같이 뇌파 동조를 만들어내는 것들입니다. 이것들은 당신이 알파파나 세타파를 생성하도록 하여 실제로 부교감 신경계로 들어가도록 유도합니다. 일반적인 명상, 창의적인 활동, 당신의 마음을 늦추고 현재 하고 있는 일에 더 집중하도록 만드는 모든 것들이 말 그대로 당신을 그 교감신경계의 투쟁, 도피 모드에서 벗어나 부교감신경계로 들어가게 할 것입니다. 이것들은 변화를 만드는데 매우 효과적인 기술들입니다. 자, 이제 이 조언들을 좀 더 구체적이고 실천 가능한 형태로 만들어 보겠습니다. 추상적인 개념만으로는 변화를 만들기 어렵기 때문입니다. 첫째, 몸으로 돌아가기를 위한 아주 구체적인 연습 방법입니다. 오늘 밤 잠자리에 들기 전에 딱 15분만 투자해 보세요. 편안하게 누워서 눈을 감으세요. 그리고 당신의 모든 의식을 오른쪽 발 엄지발가락 끝으로 가져가 보세요. 어떤 느낌이 드나요? 따끔거리는 느낌? 무감각한 느낌? 이불이 닿는 부드러운 감촉? 정답은 없습니다. 그저 느껴지는 그대로를 판단 없이 관찰하세요.
그리고 천천히 발가락 전체, 발바닥, 발등, 발목으로 의식을 이동시키세요. 마치 스캐너가 몸을 훑고 지나가듯 종아리, 무릎, 허벅지로 올라옵니다. 어떤 부위는 긴장되어 있고 어떤 부위는 편안할 것입니다. 그 모든 감각을 환영해 주세요. 이것은 당신이 수십 년간 외면해왔던 당신의 몸과 다시 대화를 시작하는 첫걸음입니다. 매일 밤 이 연습을 반복하다 보면 당신은 점차 당신의 몸이 보내는 미세한 신호들을 알아차리게 될 것입니다. 둘째, 취약성 사다리를 만들어 보세요. 취약성을 연습하라고 하면 많은 거부 회피형들은 마치 갑자기 발가벗고 광장 한가운데에 서야 하는 것처럼 느낍니다. 절대 그럴 필요 없습니다. 아주 작은 단계부터 시작하는 겁니다. 사다리의 첫 번째 칸은 사실 공유입니다. 예를 들어 파트너에게 오늘 회사에서 이런 일이 있었는데 조금 피곤하네 라고 말하는 겁니다. 감정을 직접적으로 드러내는 것이 아니라 객관적인 사실을 공유하는 것부터 시작하세요. 두 번째 칸은 가벼운 의견 표현입니다. 나는 이 영화보다 저 영화가 더 좋았던 것 같아. 처럼 사소한 부분에서 자신의 생각과 취향을 드러내는 연습입니다. 세 번째 칸은 작은 도움 요청하기입니다. 혹시 저 선반 위에 있는 것 좀 꺼내줄 수 있어? 와 같이 당신이 무언가를 필요로 한다는 것을 표현하는 연습입니다. 이렇게 아주 낮고 안전한 단계부터 시작해서 점차 요즘 이런 점 때문에 조금 걱정이 돼. 과거에 이런 일이 있어서 상처를 받았던 것 같아와 같이 더 깊은 감정과 경험을 나누는 단계로 나아가는 것입니다. 중요한 것은 당신이 통제할 수 있는 속도로 당신이 안전하다고 느끼는 범위 안에서 나아가는 것입니다. 셋째, 안전 신호 호흡법입니다. 불안을 느낄 때 우리는 무의식적으로 호흡이 얕고 빨라집니다. 이것은 뇌에게 위험 상황이야 라는 신호를 보내고 교감신경계를 더욱 활성화시킵니다. 이 악순환을 끊기 위해 의식적으로 호흡 조절해야 합니다. 가장 간단하고 강력한 방법은 날숨을 길게 하는 것입니다. 코로 넷을 세면서 숨을 깊게 들이마시고 입으로 8을 세면서 천천히 길게 내쉬세요. 후 소리를 내며 내쉬는 것도 좋습니다. 이 행위는 당신의 미주신경을 자극하여 뇌와 몸에게 이제 안전해, 괜찮아, 이완해도 돼라는 강력한 신호를 보냅니다. 회의에 들어가기 전, 파트너와 어려운 대화를 시작하기 전, 혹은 그냥 문득 불안감이 밀려올 때 이 호흡을 단 3번만 반복해 보세요. 당신의 신경계가 즉각적으로 안정되는 것을 느낄 수 있을 것입니다. 이 비디오를 통해 많은 것을 얻으셨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의 질문에 대한 답이 되었기를 바랍니다. 저는 제 남편이, 제 아내가, 제 파트너가 저를 신체적으로 밀어내요라는 질문을 정말 많이 받습니다. 그리고 저는 수많은 거부 회피형들과 대화를 나누어 왔습니다. 그들은 보통 저에게 와서 뭐가 잘못됐는지 모르겠어요. 제 아내나 남편, 파트너에게 상처를 주고 싶지 않은데 제 자신에게 뭔가 문제가 있는 것 같아요. 저한테 무슨 일이 일어나고 있는지 모르겠어요 라고 말하며 스스로를 판단하고 수치스러워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러니 만약 당신의 파트너가 이런 상황이라면 친절하게 대해주세요. 올바른 질문을 하세요. 참고하세요. 판단하거나 수치심을 주지 마세요. 요즘 많이 힘들어 보여. 당신과 더 가까워지고 싶은데 어떻게 하면 당신이 더 편안하게 느낄 수 있을까? 와 같이 비난이 아닌 호기심과 사랑으로 다가가세요. 그들의 행동은 당신을 향한 공격이 아니라 그들 내면의 오래된 상처를 보호하기 위한 방어 기제라는 것을 기억해 주세요. 그들의 두꺼운 갑옷은 당신을 밀어내기 위한 것이 아니라 스스로를 지키기 위한 것입니다. 그리고 만약 당신이 거부 회피형이라면 제가 제시한 이 단계들을 가능한 한 구체적으로 따라보세요. 당신의 몸으로 다시 돌아가기 위해서요. 이것은 단지 친밀감과 관계에만 좋은 것이 아닙니다. 삶의 수많은 다른 요소들에도 정말 중요합니다. 우리는 실시간으로 적절한 경계를 설정하고 자신의 목소리를 내고 다른 사람들에게 우리의 말을 들리게 하고 우리의 필요를 충족시키기 위해 우리 자신의 감정과 연결되어야 합니다. 만약 우리가 감정과 단절되어 있다면 우리는 실시간으로 자기 자신에게 접근할 기회를 얻지 못합니다. 그리고 보통 우리는 그렇게 하지 못하는 것에 대한 반응으로 사람들을 피하고 자신을 보호하는 방식으로 대응해야만 합니다. 보통 우리가 몸과 몸의 감각과 더 많이 단절될수록 사람들 주변에 있는 것이
더 힘들고 무섭게 느껴집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어떻게 경계를 설정해야 할지 확신할 수 없고 압도당하기 때문입니다. 이 모든 것은 잠재의식 수준에서 일어나고 있습니다. 이 내용들을 꼭 확인해 보세요. 이 비디오가 마음에 드셨다면 좋아요를 눌러주시고 채널을 구독해주세요. 그리고 많은 가치를 얻으셨다면 공유해주세요. 더 많은 정보를 원하시면 www.personaldevelopmentschool.com을 방문하여 퍼스널 디벨롭먼트 스쿨 강좌에 등록해주세요. 마지막으로 한 번 더 강조하고 싶습니다. 이 여정은 혼자만의 싸움이 아닙니다. 당신이 거부 회피형이든 그들의 파트너이든 당신은 혼자가 아닙니다. 이 보이지 않는 벽 뒤에는 연결을 갈망하는 마음이 있다는 것을 기억하세요. 진정한 친밀감은 두려움이 없는 상태에서 시작되는 것이 아니라 두려움에도 불구하고 서로에게 손을 내미는 용기에서 시작됩니다. 오늘 그 작은 용기를 내어보시길 진심으로 바랍니다. 감사합니다.